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2017 수능 개념 최경석의 천하무적 동아시아사 2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9강 끝나면 30, 31, 32 하면 3개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라고요. 지금 선생님도 사실은 감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100% 컨디션은 아니지만 저도 어쨌거나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3종 교과서 얘기를 전달해 드리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구나 이 얘기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구문물의 수용과 사회 변화인데요. 작년에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에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실제로 수능까지 이거 정말 연도하고 신문, 철도, 학교 다 외워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결국 한 문제 나온다. 그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연도와 각각의 신문, 학교, 양력, 철도 다 알아야 되는 그런 힘든 과정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이 과정을 좀 극복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3종 교과서로 바뀌고 나서 각각의 교과서에서 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도 제가 제 입장에서 이렇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부분, 바로 그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오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게 될 부분을 보면 크게 5가지예요. 만국공법 사회진화론 경사대학당 상하 요과마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좀 구분해 주세요. 이 두 가지, 만국공법하고 사회진화론 여러분들이 좀 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세요. 지금 수능 개념에서 이해하게 되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하게 되면 그때 암기를 해도 돼요.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막 암기로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경사대학당 상하의 요과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철저히 이게 문물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알아둬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시작할게요. 자, 먼저 이제 만국공법인데요. 만국공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국제법이에요. 국제법인데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라고도 나오는 경우인데 만국공법 그냥 국제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안에 힘을 바탕으로 해요. 주권국가 대 주권국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서양 세력이 침략과 개항을 하면서 계속해서 불평등한 것들을 자신들한테 유리한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이거 사실은 법에 따른 거야 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사회진화론이 있는데 사회진화론 여러분들이 다윈의 자연진화론 같은 것과 비교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회진화론도 결국에는 힘센 사람이 이기고 약한 자가 진다라는 논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사회진화론도 사실은 철저하게 제국주의적 논리인데 스펜서라는 사람이 사회진화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동아시아에서 받아들일 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좀 봐야 되겠다는 것이고, 자, 경사대학당이 나옵니다. 경사대학당은 국자감이 경사대학당으로 바뀌었다가 베이징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국자감, 수당 때 우리가 국자감 많이 했었죠. 그 국자감,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국자감이 경사대학당으로 바뀐다라는 것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하이인데요. 상하이 무슨 조약에서 개항장이었죠? 그렇죠. 난징조약에서 상하이, 광저우 등 5개항이라 그랬었죠. 개항됐던 대표적으로 상하이 알아두시고요. 요코하마는 미일 화친조약이에요. 미일 수호통상조약이에요. 그렇죠. 미일 수호통상조약에 따라 개항된 곳이죠. 자, 그래서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요코하마. 자, 그 다음 이 상하이하고 요코하마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각각의 문물에서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얘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지난 3년과 달리 올해 이 새 교과서에서는 이 부분 먼저 얘기합니다. 세계 지리에 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서구적 세계관이 수용하는데 세계 지리, 세상이 중국 중심이 아니구나라는 얘기를 하면서 해국도지 영환지락 같은 청나라 쪽에서도 이제 세계 지리라는 부분을 알게 돼서 이것이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조선에서 연행사를 보냈는데 그 사절단이 받아오게 돼요. 혹은 나중에 가게 되면 해국도지 영환지락 같은 경우에는 통상개화파들이 청나라에 가서 구해왔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당시 조선이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빠져 있었는데 그것을 벗어나게 했던 책이 해국도지하고 영환지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본격적으로 만국공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근대적인 국제법인데 국제법이에요. 그런데 열강의 팽창 논리와
근대적 국가관념이 같이 섞여 있다. 무슨 이게 뭔 소리예요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너희를 개항시키려고 한다. 근데 우리는 개항 안 하겠다 그러면 야 이건 원래 국가 대 국가끼리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개항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무력 시위를 한다거나 침략을 통해서 혹은 아편전쟁처럼 전쟁을 통하여 결국에는 일방적으로 개항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법 속에 사실은 서구 열강이라든가 나중에 이제 일본 제국주의도 동참하지만 그런 강한 국가들의 팽창 논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대적 국가관념과 국가 간 대등한 질서 체계인데 근대적 국가관념이라고 한다면 주권 국가로서 그래서 우리나라 강화도 조약 보면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그래서 일본하고 조약을 맺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기존의 청나라 속국 이런 전통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바로 주권 국가 대 주권 국가지만 사실 강화도 조약 보면 그 연애 측량권이라든가 아니면 치외 법권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분명히 불평등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주권 국가 대 주권 국가로서의 개념이 들어있지만 그래서 대등한 질서 체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방적으로 이 열강들의 논리가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불평등한 국제 질서를 정당화했다. 이미 언제부터? 개항 때부터. 그래서 자신들이 이런 거죠. 우리가 문명 국가다. 우리가 먼저 산업혁명을 달성했고 우리가 너희들보다 먼저 문명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주는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절반만 문명이 돼 있거나 아니면 미개한 국가다 라고 하면서 따라서 우리의 것들을 받아들여라 라고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고 관철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불평등한 국제 질서를 정당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청나라는 처음에 대외관계 실무 지침서 정도로 간주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으로 수행한 거죠. 아니 뭐 이거 그냥 영국이나 프랑스하고 그때그때마다 쓰면 되는 거지 라고 했다가 어떻게 보면 큰 코 다친 경우가 청나라 경우고요. 일본은 재빠르게 당시의 정세를 안 것이죠. 결국 당시의 세계 정세에서 제국주의 논리 속에서 보면 결국에는 힘센 국가가 이긴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널리 퍼뜨리게 되죠. 자, 그래서 개항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로서 그리고 힘의 정치의 논리만이 국제 질서의 원리라고 봤다는 얘기죠. 결국 힘, 이거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일본은 빨리 우리도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근대화 정책을 해서 단순한 왕정 복고가 아니라 우리도 근대화로 나아가야 돼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일본은 미국 페리 제독에게 당한 것을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하잖아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1880년대부터 부국 강병과 문명개화 그리고 독립보전의 논거를 활용. 그러면 만국공법에서 우리가 주권국가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뺏어갈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독립보전의 논거를 활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 침략 비판과 주권 수호 외교 활동의 근거가 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헤이그 특사를 보내잖아요. 우리 주권 국가인데, 우리 대한제국인데 일본이 지금 불법적으로 지금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그런 것들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만국공법에 따라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주권 수호 외교 활동의 근거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이미 청일전쟁 때 만국공법 논리가 관철되지 않은 현실도 경험을 했거든요. 자, 그 다음 사회진화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화론은 서구 열강의 민족, 인종, 계급의 권리를 정당화한 침략적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 생태계에서도 그 환경에 적응한 그 생물만 살아남고 그 다음 결국에는 힘센 자만이 정글의 법칙인 거죠. 힘센 동물이 결국에 당시에 정글을 장악하게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정글의 법칙 이런 건데 그래서 약한 건 잡아먹히고 강한 자한테 자연도태의 원리다라는 것이 인간사회 국제질서 속에서도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일본의 가토 히로유키 이 사람 좀 알아두셔야 돼요. 도쿄대 총장을 지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유민권운동 비판 및 일왕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그냥 꿈같은 얘기다라는 거예요.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청에서는 변법자강운동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법자강운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1898년 캉유웨이하고
량시차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일으켰던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했었죠. 양문동 갖고 안 된다. 그래서 법, 제도 다 바꿔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때 량치차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자본주의적 문명화를 주장하면서 국가가 튼튼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량치차오라는 사람은 뭐 인권, 자유, 평등 이런 거 너무 이상적이다. 결국 국가 대 국가끼리 부딪혔을 때는 힘센 국가가 결국에는 그 국가가 살아남고 그 국가의 발언이 먹힌다. 따라서 양치차오가 바로 국가 국왕을 최우선으로 여겼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선은 국가와 인종 간의 생존 경쟁을 통해 진보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봐서 교육을 중시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유길중 같은 사람이 사회 진화론을 받아들였다고 나오는 교과서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강운동, 우리 스스로 강해져야지만 국권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런 자강운동으로 발전했다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트남은 세계를 강자와 약자의 싸움터로 인식했다. 바로 사회 진화를 통해서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근대 지식의 보급. 여기부터 이제 쭉쭉 나갈 건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첫 번째 청나라에서 근대 신문을 보시면 상하이가 나옵니다. 그럼 상하이는 개항장이죠. 상하이 개항장에 영국인이 신보라는 신문을 발행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연도와 함께. 그 다음에 노스차이나 헤럴드 같은 것도 이 신문도 상하이에 있었어요. 신보는 여러분들 필수예요. 지금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일본은 마찬가지로 개항장이었던 요코하마의 일본 최초의 일간지입니다. 요코하마의 마이니치 신문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다만 비상교과서에는 전통적이었던 에도 막부 때 원래 신분시라는 일본의 최초의 신문이 있었다. 그럼 요코하마 마이니치는 뭐냐? 이거는 최초의 일간지다. 최초의 일간지로서 요코하마 마이니치가 있다라고 구분해 놨어요. 그리고 이 신분시라는 신문이 나중에 카이카이라는 신문이 된다라고 얘기해 놨는데 저는 너무 멀리 갔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이 최초의 일간지다 라는 것 하나 써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신문시 훗날에 카이카이라는 신문까지 우리가 알아도 될까라는 생각은 있지만 어쨌든 하나 적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개항장 요코하마 마이니치를 알아두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이후에도 요미우리나 아사히 신문 등이 흥미 위주로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고, 헤이민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헤이민은 뜻이 평민이란 뜻이에요. 러일 전쟁을 반대했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아주하 친을 조직했다. 누구 있었죠? 고토쿠 슈스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헤이민이라는 신문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한성순보라고 해서 1883년 최초의 신문이고요. 관보의 성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관보라는 건 국가의 정책을 알리는 신문, 국가도 신문을 발행해요. 그걸 관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청에서 발행한 신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관보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관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고, 또 하나 비상교과서가 덧붙여서 뭘 해놨냐면 한성주보를 얘기해놨어요. 한성주보는 주예요. 저 한성순보는 열흘 순자라고 해서 10일마다 열흘마다 나왔고요. 이건 주보, 주간지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왔는데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여기서 최초의 주간지인데 최초로 광고를 실어요. 광고를 게재해서 이 부분이 자세하게 비상교과서에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성주보 1886년에 나왔는데 최초로 광고를 게재한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신문. 작년 수능에도 여러분들 선배들이 굉장히 좀 곤란을 겪었던 독립신문인데, 독립신문은 1896년부터 98년까지 있었어요. 99년까지 있었어요. 독립협회 98년이고 독립신문은 99년까지 있었고요. 최초의 민간에서 발행한 신문이자 한글 신문이고요. 영문판도 있습니다. 디 인디펜던트라고 해서. 자, 그래서
민중 계몽 및 여론을 수렴했는데 서울에서 발행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 청에 있었던 그 상하이에 있었던 신보는 개항장이죠. 상하이. 근데 요코하마 마이니치 최초의 일간지라고 하는데 요코하마가 개항지죠. 아, 일본과 중국은 각각 개항지에서 최초의 신문들이 등장했는데 우리는 한성순보도 그렇고 독립신문도 그렇고 다 서울에서 발행됐어요. 여기 나오는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민족지라고 보통 일컬어지는 이 신문들도 다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항장이라 할 수 있는 부산, 원산, 인천에서 발행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특히 이 황성신문하고 대한매일신보 등에 대해서 통감부는 을사늑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초대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라 그랬죠. 우리나라 내정 간섭했던 것이 바로 통감부인데 이 통감부가 신문지법을 만들어서 이 신문들을 탄압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잡지에는 학지강이 나오는데 학지강은 외우지 마세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일본에 있었던 우리 유학생들이 만든 잡지예요. 그 다음에 이 청년 잡지 신청년을 지워주세요. 신청년이라고 해서 경성구락부에서 발행한 신문이 있긴 한데 이게 여러분들 중국의 신청년하고 헷갈리니까 아예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지워주세요. 자, 그 다음 교육으로 갈게요. 교육에 대한 부분은 이런 거예요. 어쨌거나 에도 막부에서 과거제는 보지 않았지만 전통적으로 성리학이 있었죠. 성리학을 가르쳤고 그 다음 청나라나 조선 후기나 다 성리학이 있었고요. 심지어 베트남의 응우엔 왕조도 유교 국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대 교육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나 서당에서 배우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균관에서 배워요? 아니잖아요. 바로 근대적인 교사, 근대적인 학생의 어떻게 보면 탄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일본은 했던 부분인데 이거 반복되고 있어요. 메이지 유신이 단순한 왕정 복구가 아니라 일련의 근대화 정책을 했었다. 특히 70년대라고 했었죠. 자, 근대학제 선생님, 제가 1872년 외울까요?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70년대. 70년대를 알아두세요. 나중에 철도도 70년대예요. 일본의 양력도 70년대고 그러니까 70년대 일본의 1년의 근대화 정책이 있는 거예요. 물론 머릿속에는 1870년대가 들어있어야 돼요. 자, 근대 학제를 공포합니다. 그러니까 소학교, 중학교 이렇게 쭉쭉 나갈 수 있는 학제를 마련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이런 식으로 그 학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근대 학제를 공포하고 6세 이상 소학교의 의무 교육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본은 남녀, 출발부터 남녀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1877년 도쿄대가 있고 이 도쿄대가 아까 가토 히로유키 같은 사람 말했는데요. 도쿄 제국대로 나중에 이름도 바뀌어요. 그들이 이제 제국대라고 하는 거죠, 이미. 자, 또 하나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요. 일본이 그들 입장에서 대일본 제국 헌법이라는 걸 언제 만들었죠? 1889년에 대일본 제국 헌법. 그들 입장에서 대일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메이지 헌법을 만들었고요. 바로 메이지 천황에게 모든 권력이 있다. 주권도 딱 그 얘기 했었는데 그러니까 따라서 심지어는 이 메이지 천황이 신의 후손 만세 일개의 혈통을 갖고 있으니까 너희들 백성된 자는 나에게 마치 집안에서 효를 다하는 것처럼 나에게 충성을 바쳐라라는 거를 국가적으로 만들어요. 그게 바로 교육지거예요. 충효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충효는 지금도 지켜야 될 그런 굉장히 중요한 윤리인데 그런데 일본이 그걸 국가적으로 명시해 놓은 걸 만들었다고요. 교육지거라고 해서. 근대적 교육을 하는 목적은 바로 나 천황에게 충성을 바쳐라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일본이 교육조차도 상당히 제국주의적 방식이었다는 거죠. 알겠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왕에 대한 복종을 강조했다. 아니 오늘날 우리 민주교육이란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민주시민 교육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입헌군주제 거기 여러분들 말 잘 알아들으라 그랬죠. 입헌체제인데 그 헌법이 오늘날의 헌법하고 다르다. 제국헌법이라 그랬잖아요. 대일본 제국헌법. 이걸 먼저 만들고 곧바로 다음에 복종을 하라는 교육칙을 만든 거예요. 자, 이걸 알아두시고 중국은 자 계속해서 최고 교육기관이 국자감이었는데 자 선생님이 지금 목이 조금 아픕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청일전쟁 패배 후라고 돼 있죠. 1894, 95년에 졌어요. 그리고 나서
신식학당을 설립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신식학당 설립하면서 구체적으로 변법자가운동 그러면 1898년에 국자감을 경사대학당으로 바꿨습니다. 자, 세계에서 같이 하는 학생들 때문에 변법자가운동 때 과거제 안 없어졌어요. 과거제를 폐지하자고 건의는 들어왔어요. 그러나 실제로 과거제가 폐지된 건 광서신정이라고 했습니다. 1901년부터 1911년, 그래서 제가 1902년으로 써놨는데 신식 교육제도 틀을 갖췄다. 따라서 이때 진짜 과거제가 폐지가 된 거예요. 변법자가운동 때는 하자라고 했던 것이고 지향했던 거고. 자, 다시 한번 변법자가운동 때 국자감이 경사대학당으로 바뀌었다. 꼭 알아두시고 과거제는 광서신정 때 바뀌었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중화민국 수립 후 경사대학당을 베이징대로 바꿨다. 이렇게 된 거예요. 3단계 국자감이 경사대학당, 경사대학당이 베이징대로. 자, 혹시 몰라서 이거 쓰세요. 중화민국 다음에 요거에다 이렇게 해서 이후에 헌법도 만들어요. 중화민국 헌법 만들어요. 그 다음에 중화민국 수립 다음에 이 경사대학당 헌법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뒤에 나올 양력이에요. 1912년 1월 1일부터 중화민국으로 잡거든요. 양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화민국 수립 이후 세 가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조선, 우리나라 봅시다. 자, 여기 보면 교육입국조서라는 게 발표되는데요. 교육입국조서는 1895년인데 이렇게 쓰세요. 2차 가보개혁 때예요. 2차 가보개혁 때 고종이 개별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근대적 교육 가르치고 뭐 자유와 평등 가르치고 이거 말고 국가 자체가 공식적으로 근대 교육, 서구식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국가 입장에선 더 이상 전통적인 유교 교육을 국가적으로 시행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국가가 근대적 교육을 공식적으로 시행하겠다라는 걸 선포한 거예요. 교육입국조서. 그리고 이에 따라서 소학교 및 외국학교 등이 설립됩니다. 이게 한국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학교령이 을미개혁 때 만들어지고 그래서 소학교가 뭐 설치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교육입국조서 발표한 이후에 소학교 및 외국학교가 설립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편 선교사나 애국계몽 운동가들의 학교도 설립된다라고 알아두시고, 또 하나 혹시 몰라서 그러니까 기존의 사실 교과서가 교학사하고 천재인데 이제 비상이 새롭게 이제 이 3종 교과서로서 들어오면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청나라에서 서양 언어를 가르치는 동문관이라는 게 있었다. 서양 언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그냥 영어 쓸게요. 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에서도 우선 영어 강습소를 가르치는데 그걸 동문학이라고 한다.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고요. 그다음 국가 입장에서 주로 관료, 이 신하들의 자제들을 입학시켰던 유경공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관립학교예요. 유경공원인데 여기서는 또 영어를 가르쳤다. 대표적 길모 헐버트 같은 사람이 이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게 비상교과서에 나오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동문관에서 동문학, 유경공원 같은 데서 영어를 가르쳤는데 요 얘기하려고. 베트남에서는 이 통킹 의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이제 설명하려고. 우선 베트남은 여러분들 우리가 전에 한번 보다시피 1883년에 프랑스령이 됐고 1887년에 아예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로 라오스 캄보디아 합쳐졌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프랑스의 서구 교육 제도가 도입이 돼요. 자, 그런데 민족운동가들은 이 베트남에 우리 민족운동을 하면서 베트남에서 진정한 이 민족교육을 하겠다, 근대적 교육을 하겠다라고 해서 통킹 의숙을 만들어요. 이 통킹 의숙에 대해서 이게 어디서 유래했냐라고 하니까 일본의 문명개화론이라고 해서 양무운동과 달리 일본이 애초부터 완전 서양에서 어려운 것들 뭐 법이라든가 제도 그런 걸 배우자라고 했던 사람이 후쿠자와 유키치가 있어요.
일본의 일만엔 지폐에 그려져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네덜란드 학문을 배우던 곳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름을 바꿔서 1868년에 게이오 의숙이란 걸 만들어요. 이게 오늘날의 게이오 대학교죠. 그래서 이 게이오 의숙을 만들고 여기서 주로 이제 영어를 예를 들어서 가르치게 돼요. 게이오 의숙에서 특정한 곳에서는 영어만 쓰게 돼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이 게이오 의숙의 영향을 받아서 의숙이니까 통킹 의숙이라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통킹 의숙은 우리가 지난번에 르엉반간이라는 사람이 이 자본을 대고 판쩌우찐 혹은 판쭈어찐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중심이 돼서 가르쳤다라고 했었는데요. 통킹이란 표현이 이게 하노이예요. 하노이가 동경이에요. 그래서 하노이에 있었던 이 일본의 게이오 의숙처럼 영어를 주로 뭐 가르쳤다. 예를 들어 민족 교육을 하면서 그게 이제 통킹 의숙이다라고 비상교과서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써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됐을 거예요. 아,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는구나.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뭔가요? 이거예요. 교육 입국처서. 이거 알아두시고. 두 번째, 통킹 의숙이 베트남 하노이에 있었다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양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양력은 양력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면, 자, 양력은 서구식 시간관념 도입, 하루 24시간, 일주일, 일요일, 휴일로 지정했는데, 전에까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서구식 시간관념과 함께 뭐 했냐면 철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철도가 출발하고 이제 철도의 시간이 그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구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양반이 왔다고 해서 혹은 뭐 고위 가려고 왔다고 해서 철도가 뭐 봐주고 뭐 늦게 간다거나 그런 거 없다. 딱딱 시간에 맞춰서 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일본은 메이지 정부가 만드는데 이거 하나 써드릴게요. 여기서만 쓸게요. 제가 더 이상 안 쓸 겁니다. 1872년에 12월 3일을 이때부터가 1873년 1월 1일이에요. 우리나라는 1895년 11월 17일 이 날을 1896년 1월 1일로 한 거예요. 뭐야, 나머지 12월 4일부터 31일까지 11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 그냥 뗀 거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를 각각 그냥 1월 1일로 잡았다라고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전에 1872년에 그러면 일본이 양력을 만든 거냐 1873년이냐라고 한번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한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중국은 아까 그 베이징대, 그 다음에 중화민국의 헌법, 그 다음 양력까지 다 중화민국 수립 이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자, 철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철도는 열강의 침략 도구이자 문명의 이기로 인식되었다라고 해서 보통 나오는데 도쿄와 요코하마 사이 최초 철도라고 해서 일본 부분에 나오는데요. 이것도 수능 개념에서만 제가 써드릴게요. 1872년. 1872년에 도쿄와 요코하마 사이 철도가 만들어지는데 요코하마가 눈에 띄죠? 아하, 개항장이구나. 그래서 도쿄에서 요코하마까지 최초의 철도가 1872년에 만들어지고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본이 이겼죠? 일본의 동서관통 철도가 개통된다. 그리고 한국과 타이완의 철도가 부설되는데 특히 우리나라도 러일 전쟁과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 중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부선하고 그 다음에 경의선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 다음에 청나라인데 청나라는 일본과 비슷한 시기 외국에 의한 철도 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다시피 이 부분이 3종 교과서 모두가 그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라고 했더니 1872년에 미국하고 영국 상인들이 그 상하이에서 철도를 만들어요. 그러다가 그게 완공되는 건 1876년에 완공이 돼요. 그래서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일본과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다라고 하자. 일본과 비슷한 시기, 그러니까 1870년대라고만 쓰세요. 근데 청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아직 이 철도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사들인 다음에 곧 파기했어요.
너희들 이런 거 만들지 마라는 경고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1889년에 국가정책으로 철도를 부설하기로 확정짓는다라는 것 하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청나라 철도 관련해서 이거 외울 거예요? 외울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세요. 그 다음 우리나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러일 전쟁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철도는 경인선이에요. 이 최초예요. 일본에 의한 경의선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철도는 다 일본이 결국에 부설하게 됐는데요. 최초고 경인선이 1899년이에요. 이것만 쓸게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러일 전쟁 중에 경부선과 경의선이 개통되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의병은 철도와 철도 공사장을 공격하였다. 특히 일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일제 침략의 도구라고 인식했기 때문에요. 공격을 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대 도시로 넘어갈게요. 자, 근대 도시로 넘어가시면 116페이지인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개항장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바로 무역 중심지고 조계지로 치외법권이 대부분 성립됐다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또 따로따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계라는 표현은 중국에서 조계라고 해서 외국인 거류지를 조계라고 불렀고 거주지를 거류지라는 표현은 일본에 썼다. 일본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와 있는 영국 사람들이 있는 곳, 거주하는 곳을 조계라고 불렀고요. 거류지는 일본 쪽에서 자신들 땅에 있었던 외국인 이 거주지, 거기를 거류지라고 불렀다라고 하는데 핵심은 사실은 이거예요. 치외법권, 영사재판권이 성립됐기 때문에 이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각 국가가 처벌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점에서는 매우 불평등한 한 국가의 자주권을 침해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상하이, 부산, 요코하마가 나옵니다. 먼저 상하이부터 볼게요. 상하이 1845년 영국 조계지로 설정되었다. 우선 난징조약 1842년의 난징조약에 이제 개항으로서 명시가 되고요. 3년 뒤에 영국 조계지가 설정됩니다. 그리고 국제 항로로 운영이 되었고요. 교과서마다 다양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 상하이, 요코하마로 연결돼 있던 전기 항로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쓰세요. 요코하마랑 연결된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요코하마도 개항지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는 부산이 나옵니다. 1876년에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곧 개항을 하게 되고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일본군 집결지였다 라고 나오고 또 하나 시모노세키까지 연결이 되면서 그 관부 연락선이라는 것도 있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 제가 여기서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천도 하나 써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강화도 조약 때 부산, 원산, 인천인데 원산은 거의 언급이 안 되고요. 이제 인천이 나오는데 인천에 독일 상인이 무역 상사를 하나 만들어요. 그게 세창양행이라는 게 있어요. 세창양행 독일인이 만들었고요. 무역 상사로서 있었다. 요게 한 교과서에서 언급이 되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여러분들 수능 때 세창양행 나오면 인천이구나 이렇게 거꾸로 맞출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아까 경인선도 나왔죠.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자, 그 다음 요코하마가 있는데 요코하마는 1858년에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 맺어졌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개항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얘기를 참 많이 언급해요. 생사 수출로 일시 번성을 하는데 일시라고 돼 있죠. 생사는 여러분들 누에고치로부터 뽑아냈던 거. 그래서 아직 물에 불려갖고 부드럽게 만들기 전에 즉 비단이라는 옷감을 만들기 전에 생사라는 실인데 그 원래 요코하마가 생사를 생산해놓은 곳은 아니에요. 이쪽으로 이제 항구니까 그래서 수출지로서 굉장히 번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곧 뭐가 나오냐면 오사카하고 고베가 생사로 번성하게 되면서 따라서 요코하마는 생사 수출과 관련해서는 쇠퇴하게 된다까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요코하마는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도 나오고요. 요코하마에서 도쿄까지 철도도 있었고 상하이에서 요코하마까지 연결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요코하마가 생사 수출로 번성되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요코하마예요.
그 다음 상하이예요. 그 다음 부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선 수능 개념에서는 요코하마하고 상하이는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혼자 보든 강의를 보든 분명히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랑 연기교재 분명히 볼 거란 말이에요. 현재 우리 EBSI에 보면 내년도 이 연기교재 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수능 개념만 보셔도 충분히 만점 가능해요. 그러나 분명히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볼 겁니다. 왜? 연계교재 자료와 선지가 있으니까. 그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수능 개념에서는 3종 교과서가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자, 이와 함께 개항장 말고 수도가 나옵니다. 도쿄, 한성, 한양이죠. 교과서에서 한양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한성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노이가 있다라고 알아두시고, 제가 하나 스쳐 지나갔네요. 여러분 여기서 이거 하나 써주세요. 제가 마음이 급해갖고 베트남의 개항 도시를 써주세요. 여기 두 곳이 있는데요. 1차에는 1차 사이공 조약에서는 다낭이라는 곳이 있어요. 중부에 다낭이 있고 2차에서는 하이퐁이 있어요. 하이퐁이라는 곳이 북부에 있는데 이 하이퐁이라는 곳이 나와서 이거를 비상교과서에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이퐁이 특별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항장이자 항구 도시로 발전했던 하이퐁 2차 사이공 조약 때요. 그래서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수도로 올게요. 수도에 와서는 도쿄는 메이지 정부에 의해서 서구형 도시로 재건되었다. 서구형 거리를 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긴자. 그래서 여러분들 도쿄와 관련돼서 알아두시고요. 예를 들어서 요코하마의 긴자 혹은 뭐 나가사키의 긴자 이러면 틀린 거예요. 도쿄의 긴자가 조성됐다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한성은 조선의 계속해서 수도였다가 1897년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하죠. 그러면서 이제 황제의 바로 수도이기 때문에 황제의 도시이기 때문에 황성 만들기 사업이 있었고요. 일제강점기 때는 이제 경성으로 불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경성으로 부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황성 혹은 한성, 한양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것이고, 하노이는 프랑스 식민지에서 수도 기능을 했는데 베트남 자꾸 구분하셔야 됩니다. 원래 프랑스한테 무너지게 됐던 마지막 왕조가 응우엔 왕조죠. 응우엔 왕조의 수도는 어디라고요? 구분하셔야 돼요. 하노이가 아니에요. 후에예요, 후에라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에에 언듣고 하노이는 수도가 아닌데 응우엔 왕조 전까지 수도였기 때문에 프랑스 식민지에서는 오히려 수도 역할은 후에가 아니라 하노이가 했다고요. 그래서 작은 파리라고 불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여기 여성교육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여성교육과 관련돼서는 여성교육의 확대한 여성단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신여성들이 등장하고 전적으로부터 해방 추구라고 해서 한 교과서에서 전적 설명합니다. 사실 전적을 많은 학생들이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이렇게 어렸을 적에 이렇게 발바닥 있잖아요. 발바닥을 이렇게 칭칭 종류매요. 그러면 사람 발 모양이 예를 들어 이렇게 5개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있으면 이걸 묶어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합쳐지게. 그래서 진짜로 보면 정말 흉해요. 사실은 전적 보면. 그런데 그 모습 자체를 예를 들어서 뭐 버선이나 양말을 신었을 땐 되게 아담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건 여자건 어른이 되면 발바닥에 퍼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일부러 인위적으로 칭칭 매었고 아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중국 남자들이 좋아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나이가 들면 자기 신체는 커졌는데 발바닥이 작으니까 무게중심을 이렇게 쓰러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늙어서 이 중국 여성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던 건데 전적으로부터 해방 추구라고 이게 한 교과서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중화민국 후 여성계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그럼 오늘 중화민국 수립부 계속해서 나오죠. 중화민국의 헌법, 그 다음 중화민국의 베이징대, 중화민국의 양력, 중화민국의 여성계라는 단어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일본의 부인교풍회는 기독교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여성단체인데 일본에 있었던 일부 다처제 그리고 이 매춘 금지를 주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찬양의 여성통문이 있는데 여성통문은 수능 예상이에요. 서울 북촌에 살고 있었던 양반 부인들이 결성을 했어요. 그리고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주장했던 여성 통문을 발표했다라는 것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성 통문은 사실은 작년 교과서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좀 더 나가서 여성 운동가가 나와서 제가 이 두 사람을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는데요. 요사노 아키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러일 전쟁기에 반전 활동을 했는데 제가 만약에 수능 출제자면 이 러일 전쟁하고 관련돼서 또 나올 수도 있겠다, 지문에. 그래서 이 시인이에요, 시인. 치우진도 시인이에요. 그런데 이 요사노 아키코가 너는 죽지 말거라 라는 시를 발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러일 전쟁기였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치우진이라고 해서 중국 혁명 동맹이니까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순원이죠. 순원과 함께 활동했었고 중국 여보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죽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중국 혁명 동맹에서 활동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여성도 있구나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실제 이 서구 문물에 대한 문제가 꽤 복잡하게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만국공법하고 사회진화라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도시가 많이 나와요. 아니면 철도, 아니면 신문, 그리고 양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교재에서 그래서 하나하나 만들어 놓았던 부분을 좀 잘 여기서 꼭 알아두시고, 나중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해서 어떻게 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정리하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문제를 한번 볼게요. 가나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보통은요, 이 가보다는 좀 더 밑으로 내려서 상하이가 나오고요. 일본에 여기 좀 잘렸는데 저 안쪽에 요코하마가 나오거나 우리나라의 부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1차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청이 영국과 불평등 조약을 체결했어요. 보통 덜렁대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여기까지만 보고 이거 상하이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체결했어요. 그러면 난징이에요. 난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1차 아편전쟁 결과 개항되었으며 개항? 그러면 상하이인가? 근데 끝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베트남 광복회가 조직된 곳은 판보이저우가 베트남 광복회 만들었을 때 중국 땅이라 그랬습니다. 광저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번 가. 아주아치네가 조직된 곳이다라고 나오죠. 아주아치네가 나왔으면 이거는 도쿄예요. 그래, 어렵죠, 그렇죠? 보통 학생들이 상하이, 요코하마, 부산 혹은 뭐 인천 들어갈 수 있는데 도쿄가 나오죠. 아주아치네.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07년에 고토쿠 슈스이 등 이 동아시아에서 반제국지를 내걸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하치네를 만들었다 그랬죠. 도쿄예요, 도쿄. 지금 도쿄가 안 나왔죠. 지금 일본의 규슈만 나왔잖아요. 자, 2번 가. 중일 전쟁 때 일본군이 대학살을 자행한 곳 난징 맞나요? 답은 2번입니다. 난징은요, 의외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난징 한번 써볼게요. 맨 처음에 난징 언제 나오냐면 오나라의 수도예요. 오나라, 손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오나라 수도였고요. 자, 그 다음에 서진이 오호 때문에 내려서 동진을 만들죠. 동진의 수도예요. 오나라 때는 건업이라고 불렸고 동진에서는 건강이라고 불렸어요. 자, 그 다음에 명나라에서 주원장이 처음 명나라 만들었을 때 수도도 난징이에요. 그 다음 태평천국운동, 태평천국운동도 난징이 중심이에요. 그 다음 중화민국이 맨 처음 임시대총통이었던 순원에 의해서 처음 수립되었을 때도 수도는 원래 베이징이 아니고 난징이에요. 그 다음 1928년 북벌을 하고 나서 통일된 그 정부, 1928년에 장제스의 국민정부, 장제스의 국민정부도 수도가 난징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난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써드렸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3번. 자, 루거우 차오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그럼 루거우 차오 사건 하면 중일전쟁의 직접적 얘기인데 베이징 근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베이징이에요. 베이징. 자, 4번. 영국 상인이 신보를 창간했다. 그러면 상하이죠. 오늘 계속했던 상하이. 신보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교과서마다 상하이 중에서도 그 와이탄,
황푸강 얘기하면서 와이탄 지역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상하이 알아두시고 5번 가나 워싱턴 회의 결과 일본이 권익을 포기한 곳인데요. 1921-22에 있었던 워싱턴 회의 결과 일본이 권익을 포기한 것은 산둥이죠. 산둥 어디예요? 산둥. 이게 산둥이에요. 이게 랴오뚱이고 알겠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동아시아사 하겠다고 맘먹었으면 여러분들 랴오강, 황허강, 양쯔강 알아야 되죠? 여기가 산둥입니다. 자,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 답은 난징. 그래서 대학살이 자행된 곳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는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출을 만나게 되면 주로는 상하이, 요코하마, 부산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했던 부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국공법은 분명히 근대적 국제법이다. 주권국가 대 주권국가였지만 이 속에 뭐가 있다? 힘의 논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진화론이라고 해서 이 사회진화론도 약육강식 적자생존이라는 속에서 결국 힘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사회진화론에서 특히 일본의 가토 히로유키를 얘기했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 이론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 하나 알아두시고요. 경사대학당은 기존의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국자감이 있었는데 국자감이 변법 자강운동 때 경사대학당으로 바뀌었고요. 중화민국 수립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베이징 대학교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상하이하고 요코하마, 그리고 우리나라 부산까지 개항장이다. 베트남에서는 하이퐁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상하이 하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상하이 신보 기억하셔야 되겠다. 그 다음 요코하마가 많이 나오는데 요코하마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도쿄 연결된 철도도 있었고 요코하마 마이니치라는 일본 최초의 일간지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요코하마, 상하이, 심지어 샌프란시스코까지 연결되는 전기 항로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코하마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5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양력까지 그리고 교육 부분까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서구물의 이 수용 그리고 사회 변화라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우리가 전통 왕조에서 한번 나열했던 것처럼 문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입장에서 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 번 더 반복하시면서 확실하게 여기서 잡고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해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다음 30강에서 전후처리와 동아시아의 냉전, 이제 현대사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 천하무적 동아시아사 30강에서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